동지, 이 문서를 보십시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질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15일 평양 노동당 청사 지하 3층 비밀 회의실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가 한 남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무려 200명의 고위 간부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는 어제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웃던 동료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7개월 후인 2025년 7월 3일 오전 11시 47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그 남자가 내렸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의 정체가 알려지자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바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핵심 간부로 15년간 김정은의 측근으로 일하며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을 목격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비밀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3년간 숙청한 고위 간부만 200명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사실부터 북한 권력층의 해외 비자금이 무려 50억 달러에 달한다는 기밀까지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21세기 최대 규모의 정보 자산 확보라고 보도했고 중국 공안부는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서라도 탈출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권력의 심장부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를 편의상 김 간부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간부는 한때 평양에서 간부 동지라는 최고의 호칭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이 호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평양 시민 200만 명 중에서도 단 몇천 명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층의 증표였습니다. 김 간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했고 매주 화요일마다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는 고위간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아침 7시 전용 운전사가 모는 검은색 벤츠가 그의 집 앞에 대기했습니다. 북한에서 개인 차량을 소유한다는 것, 그것도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의 아파트는 평양 중심가 창광거리에 위치한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120평에 달하는 이 아파트에는 일반 북한 주민들이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24시간 온수 공급, 끊이지 않는 전력, 그리고 매일 배달되는 특별 배급품들. 김 간부의 냉장고에는 항상 일본산 소고기, 노르웨이산 연어, 프랑스산 치즈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주 중국에서 공수해오는 명품 화장품을 사용했고 아이들은 유럽산 장난감과 의류로 치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 풍요보다 더 큰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간부는 김정은의 진짜 모습을, 북한 권력층의 민낯을, 그리고 체제 내부의 잔혹한 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실. 김정은이 들어오면 모든 간부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김 간부는 그 박수 소리 뒤에 숨겨진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가 오늘은 보이지 않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 간부는 북한 체제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치가 훗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탈출을 결심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과연 권력의 핵심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북한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바로 천상계와 지상계입니다. 김 간부는 자신이 천상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의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화려함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특공 공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고위 간부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 배급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옥수수죽으로 연명할 때 간부들의 식탁에는 한우, 참치회, 심지어 캐비어까지 올라왔습니다. 김 간부의 증언에 따르면 이 특공 공급품들은 모두 해외에서 밀수로 들여온 것들이었습니다. 스위스산 초콜릿, 일본산 위스키, 프랑스산 와인.
UN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김 간부의 아들은 평양 제1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이 학교는 북한 최고 엘리트들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는 곳이었죠. 여기서 아이들은 외국어 5개 국어를 배우고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수업료는 얼마였을까요? 일반 북한 주민의 10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간부에게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월급은 일반 주민의 100배가 넘었으니까요. 휴가철이 되면 김 간부 가족은 묘양산 특별 휴양지로 떠났습니다. 이곳은 김일성과 김정일도 자주 찾았던 곳으로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금역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온천욕을 즐기고 스키를 타며 세계 각국에서 공수해온 진미들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김 간부는 점점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창광거리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굶주린 아이들이 음식 찌꺼기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천상계는 사실 거대한 감옥의 VIP 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특권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김 간부는 그때부터 더욱 예민하게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다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권력의 핵심, 북한의 두뇌가 모이는 신성한 공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김 간부가 목격한 그곳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회의실 곳곳에는 소형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천장의 환풍구 안에, 책상 서랍 밑에, 심지어 화분 속에까지. 김 간부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 중 떨어뜨린 펜을 줍다가 책상 밑에서 반짝이는 소형 장치를 발견한 것이죠. 그 순간 김 간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 심지어 속삭임까지도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김정은은 간부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장 위험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간부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간부의 옆자리에 앉던 박 국장이 어느 날 조용히 귀띔했습니다. 김 동지 조심하시오. 요즘 당에서는 충성도 검열이 강화되고 있소. 무슨 뜻인지 물어보니 박 국장은 주변을 살펴본 후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각자 옆에 앉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소. 회의 중 표정 변화, 발언 내용, 심지어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김 간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도 모르게 동료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누군가에 의해 감시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공포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의실에서 김정은이 농담을 하면 모든 간부들이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 얼마나 웃어야 할지, 언제까지 웃어야 할지를 계산하며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수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김 간부는 지난 2년간 무려 15명의 고위 간부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회의하던 사람이 오늘은 빈자리만 남겨두고 증발해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리 부부장의 실종이었습니다. 리 부부장은 김 간부보다 10년 선배로 항상 조심스럽게 처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단 하나, 회의 중에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 부부장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대학생 딸까지 모두 함께 사라졌습니다. 김 간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는 살아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김 간부는 매일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내 차례일까? 권력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곳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정은 옆에 있을수록 죽음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김 간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 7시에 전용차를 타고 노동당 청사에 도착했고 오전 10시부터 정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 후 김 간부는 평소와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내부 검열 관련 문서를 정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문서들은 최고 기밀 중에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김 간부가 그 문서를 펼쳐본 순간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숙청 대상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려 50명의 고위 간부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어제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웃었던 동료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명단의 맨 아래쪽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가까운 동료인 최 과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최 과장은 김 간부와 같은 해에 입당했고 아이들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문서를 더 넘겨보니 각 대상자들의 죄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 과장의 죄목은 해외 친인척과의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간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이 연락한 해외 친인척이란 중국에 살고 있는 고모였고 단지 명절 인사만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이것이 죄가 된다면 북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김 간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역시 언제든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김 간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최 과장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최 과장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를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김 간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혹시 최 과장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최 과장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김 간부는 조심스럽게 다른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최 과장은 어디 갔나요? 동료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오늘 아침부터 안 보이네요. 아마 어디 출장 갔나 보죠. 하지만 김 간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이 다시는 이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최 과장의 책상과 개인 물품들이 모두 사라져 있는 것을 보며 그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간부가 탈북을 결심한 것은.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더 살면 안 된다.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것이다. 그 전에 나가야 한다. 하지만 탈북이 쉬운 일일까요? 더군다나 김 간부처럼 고위직에 있던 사람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24시간 감시받고 있었고 평양을 벗어나려면 특별한 통행증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혼자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탈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의 가족들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간부는 밤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자신은 탈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25년 1월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 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목적지는 베트남이었고 명목상으로는 경제협력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의 개인적인 휴양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김 간부에게는 이것이 천금과도 같은 기회였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탈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어 처형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김 간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베트남에서 반드시 탈북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 간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위 간부라는 그의 지위가 오히려 탈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24시간 감시받고 있었고 평양을 벗어나려면 특별한 통행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김 간부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 출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당의 업무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을 오가며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루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통했습니다. 김 간부는 조심스럽게 탈북 루트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즉시 발각되어 정치범 수용 소행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김 간부는 숙소에서 신중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출장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현지 한국 교민과 접촉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발각되면 즉시 처형감이었습니다. 그 교민은 놀랍게도 김 간부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직접 가시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란 라오스를 경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라오스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루트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간부는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그의 북한 외교 여건으로도 라오스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 수행단을 어떻게 따돌리느냐였습니다. 기회는 베트남 방문 마지막 날에 왔습니다. 김정은 일행이 하노이 시내 관광을 하는 동안 김 간부는 몸이 아프다며 숙소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탈출을 위한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숙소에서 기다리던 김 간부는 오후 3시경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가 가져간 것은 여권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북한 체제의 비밀이 담긴 USB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USB는 훗날 그의 생명을 구해줄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김 간부는 택시를 타고 하노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라오스행 항공편을 예약하려 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혼자 다른 나라로 가려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간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공사 직원에게 긴급 외교 업무라고 설명했고 평소 쌓아온 협상 경험을 발휘해 마침내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김 간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라오스를 향해 날고 있었고 김 간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에 도착한 김 간부는 곧바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북한 여권을 보자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외교관 신분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선 김 간부는 미리 연락받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비엔티안 외곽의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화려한 평양의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지만 김 간부에게는 생명을 구해줄 은신처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50대 중국계 라오스인이었습니다. 그는 김 간부를 보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분이군요.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김 간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가 탈출한 지 아직 1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추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북한의 정보망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김 간부를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겨우 6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김 간부는 이곳에서 2주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지하실 생활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김 간부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식사는 하루 2번, 주인이 몰래 가져다주는 쌀밥과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가족 생각이었습니다. 김 간부는 매일 밤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을까요?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탈북하면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김 간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조심스럽게 알려준 것인데 중국 공안이 비엔티안 시내 호텔들을 수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김 간부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김 간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북한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찾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단순히 탈북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들 때문이라는 것을. 더욱 위험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북한에서 특수부대가 파견되어 라오스에 도착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김 간부를 생포해서 북한으로 송환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김 간부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만은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일기에는 김정은 체제의 잔혹한 실상과 북한 고위층의 부패, 그리고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보낸 2주는 김 간부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시계도 없고 자연광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그는 시간의 흐름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준비하세요. 내일 새벽에 떠나야 합니다. 드디어 태국으로 넘어갈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으니까요. 김 간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자유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 3일 새벽 4시 김 간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오스와 태국 국경을 넘어 자유의 땅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과 함께 낡은 픽업 트럭에 몸을 맡긴 김 간부는 5시간 동안 험한 산길을 달렸습니다. 도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비포장 길에서 트럭은 수없이 흔들렸고 김 간부는 몇 번이나 차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태국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 간부는 또 다른 안내인을 만났습니다. 태국계 중국인인 그는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약 2시간 정도 산길을 걸으면 태국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김 간부는 평생 이렇게 힘든 산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양에서는 항상 차로 이동했고 운동이라고는 골프 정도가 전부였던 그에게 산길 2시간은 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도 김 간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간절함이 그의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김 간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도감과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국 당국에 자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내인의 도움으로 가장 가까운 태국 경찰서에 도착한 김 간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I am a North Korean defector. I want to go to South Korea. 경찰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도 북한 탈북자들이 종종 찾아오지만 이렇게 고위 간부 출신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간부의 외교관 여권과 북한 내부 문서들을 본 경찰관들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날 밤 김 간부는 태국 경찰서 유치장에서 생애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추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3일 후 한국 외교관들이 김 간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었고 김 간부의 한국 이송을 준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어로 들은 첫 위로의 말에 김 간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같은 민족의 언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2025년 7월 10일 김 간부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그는 공항 청사에 걸린 태극기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김 간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인공기만 보며 살았던 그에게 태극기는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조화를 이루는 태극 문양을 보는 순간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운 땅에 왔구나.
김 간부를 맞이한 국정원 관계자들도 그의 감격에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며 김 간부는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하늘에는 감시와 통제가 아닌 희망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김 간부의 한국 입국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핵심 비밀을 알고 있는 최고위급 인사의 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조사실에서 김 간부는 놀라운 정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USB에는 북한 권력층의 비자금 조성 내역, 해외 공작원 명단, 그리고 핵 개발 관련 기밀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숙청 명단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3년간 제거한 고위 간부들의 명단과 그 이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는 무려 2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단순한 의견 차이나 사소한 실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 간부의 증언에 조사관들은 경악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정은의 실제 모습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극도의 편집증 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측근들마저 믿지 못하죠. 김 간부는 김정은이 음식을 먹기 전 반드시 3명의 시식관이 먼저 맛을 보도록 하고 침실도 매일 바꾼다고 증언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사실은 가장 고독하고 불안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 간부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백서를 새로 발간했습니다. UN 인권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김 간부가 폭로한 북한, 중국 간 비밀 거래 내역들이 국제사회에 공개되면서 중국 정부는 큰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UN 제재를 우회해 북한을 지원해왔다는 증거들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간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실상을 상세히 폭로했습니다. 이들이 사실상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의 90%가 북한 정권으로 송금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의 동요도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간부의 탈북 소식을 들은 다른 고위 간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었습니다. 일부는 자신들도 숙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보위부에 김 간부의 가족을 즉시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김 간부의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김 간부가 탈북하기 전에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김 간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의 안전만을 위해 탈북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고려한 치밀한 작전을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언론들도 김 간부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CNN, BBC, NHK 등 주요 방송사들이 그의 증언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간부를 전략적 자산으로 분류하고 최고 수준의 보안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증언 하나하나가 북한 체제 해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김 간부의 용기 있는 선택이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김 간부는 정부 보호하지만 김 간부에게는 아직도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 남겨둔 동료들과 일반 주민들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만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때로는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김 간부의 용기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 간부가 보여준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김 간부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도 대북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 간부가 보여준 개인의 용기입니다. 한 사람의 양심적인 선택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김 간부는 요즘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를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 간부의 가족들도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국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적응하며 밝게 웃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 간부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 하나하나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언젠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간부를 단순히 탈북자로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용기를 낸 증언자로 기억해야 할까요? 저는 그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선택은 개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간부가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한 말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라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북한에서 온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소중한 자유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김 간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진실의 힘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북한의 자유를 앞당기는 작은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